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제9강 데이터베이스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고요. 자료 구조 개론의 두 번째 시간인 정렬과 검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따라오셔서 데이터베이스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 정렬과 검색이고요. 그리고 수업 뒷부분에 파일의 편성법, 파일의 조직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주 학습 내용은 바로 이 정렬과 검색 중에서 이 정렬 부분인데, 정렬이라는 개념 자체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형태의 정렬이다. 만약에 이제 한글이 있으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한다든가, 영어가 있으면 이제 알파벳 A, B, C, D 순서대로 정렬하는 걸 우리가 정렬 중에서 오름차순 정렬이라 하고요. 자, 내림차순 정렬은 오름차순의 반대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정렬의 그 기법 중에서는 크게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자, 우선 그 정렬의 개념은 레코드나 데이터에 담긴 어떤 키 값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영어로 얘기한다면 ascending 오름차순 그리고 descending이 내림차순이 되겠죠. 그 정렬의 방법이 이제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이 있는데, 우리가 쓰는 그 컴퓨터의 어떤 기억 공간, 기억 장치는 크게 주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로 구분이 되죠. 자, 주기억 장치의 구체적인 부분과 보조 기억 장치의 어떤 작동 원리에 대해서 또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루게 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기억 장치 내에서 어떤 소량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는 내부 정렬 방식을 주로 쓰고요. 그리고 외부 정렬은 좀 많은 데이터, 대량의 데이터를 보조 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뭐 외부 정렬을 해서 완전히 보조 기억 장치만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보조 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병합 정렬의 형태로 정렬하는 기법을 우리가 외부 정렬이라고 해요. 지금 그 화면에 위쪽에 이제 43152라는 숫자를 만약에 정렬 기법을 통해서 정렬을 한다 그러면 최종 결과물을 1, 2, 3, 4, 5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그러면 5, 4, 3, 2, 1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정렬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 중에서는 정렬의 기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선택 정렬, 버블 정렬, 뭐 삽입 정렬, 또 외부 정렬에 속하는 병합 정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데, 역시나 데이터베이스 시간에는 제가 역시나 또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이 정렬 기법들이 여러분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를 공부하실 때 또 실기 시험에서 이 정렬 같은 경우에는 기사산업기사에서 단골 손님으로 매번 출제가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제대로 기억하고 계시다면 실기 공부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첫 번째 우리가 정렬 기법 중에서 첫 번째 공부해 볼 것은 정렬 중에서 버블 정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43152라고 이제 그 랜덤으로 섞여 있는 이 순서를 1, 2, 3, 4, 5나 또는 5, 4, 3, 2, 1로 숫자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정렬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이제 sort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정렬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필기 시험에는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번 페이지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은 버블 정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버블이라는 말 자체는 이웃하는 것끼리, 그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런 형태로 이제 실습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면 키워드를 찾아서 버블 정렬이 답이라는 것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로 인접한 두 키를 비교하여 정렬하는 방식이 바로 버블 정렬이다. 공기방울이 이제 서로 이제 인접해 있는 것끼리 정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버블 정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1, 2, 3, 4, 5를 만들어 내는가? 자, 그 원리를 우리가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우선 버블 정렬은 인접한 두 키니까 맨 앞에 있는 이 4라는 숫자와 뒤에 있는 3이라는 숫자, 얘네 두 개를 서로 먼저 첫 번째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비교를 해서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를 비교하는 거니까 둘 중에서 오름차순 정렬하려면 당연히 적은 숫자가 앞으로 와야 되겠죠. 작은 숫자가. 그러면 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컴퓨터는 두 개의 숫자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기 공부할 때 배우게 되시겠지만 이렇게 네모 박스로 한 칸 한 칸을 우리가
지금 필기를 공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이 한 칸 한 칸을 우리가 저장 공간, 기억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실기 공부할 때는 저 부분을 우리가 배열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기억 공간을 따로 이제 배열의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배열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다른 파트에서 또 실기에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 아무튼 저 한 칸 한 칸에 들어있는 어떤 숫자를 비교해서 인접한 두 개의 키를 비교해서 오름차순 정렬할 거기 때문에 작은 숫자를 앞으로 큰 숫자를 뒤로 보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작업을 우리가 교환하기 때문에 교환 알고리즘 또는 교체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그 교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 개를 교환해야 되죠. 자, 그러면 오름차순 정렬할 거니까 3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오게 되고 4라는 숫자가 뒤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정렬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숫자와 세 번째 숫자를 이렇게 버블 형태로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웃하는 것끼리 비교를 해서 역시나 작은 숫자를 앞으로 보내고 큰 숫자를 뒤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앞에 오게 되고 4라는 숫자가 뒷칸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교체가 되게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하게 됩니다. 이 4라는 숫자를 그 다음에 있는 숫자랑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역시 작은 숫자 앞으로 오고 큰 숫자 뒤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작은 숫자가 앞에 있고 큰 숫자가 뒤에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는 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를 그대로 두게 되는데, 그대로 둔다고 해서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역시나 4라는 숫자가 앞에 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5라는 숫자가 뒤에 가게 되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5라는 숫자와 마지막 숫자를 비교하게 되죠. 그러면 2가 앞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5가 뒤로 가면서 교체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최종적으로 한 바퀴의 순환이 끝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1회전이 끝나게 되면 버블 정렬에서 1회전이 끝나게 되면 모든 정렬이 완료가 되는 게 아니라, 버블 정렬의 특징은 항상 1회전이 끝날 때마다 가장 큰 숫자가 맨 뒤에 배치가 된다는 거, 이게 버블 정렬의 특징이라는 거죠. 버블 정렬의 1회전이 끝나게 되면 항상 제일 큰 숫자가 맨 뒤로 가게 된다. 오름차순일 경우에.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그러면 제일 작은 숫자가 맨 뒤로 가게 되겠죠. 자, 이런 원리로 첫 번째 회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버블 정렬의 원리로 정렬을 했을 경우에 1회전이 끝났을 경우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1회전이 끝났을 때 첫 번째 기억 공간에는 3,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4, 네 번째는 2, 다섯 번째는 5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1회전의 의미로 우리가 패스 1이라는 의미를 쓰죠. 그래서 패스 1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만든다? 3, 1, 4, 2, 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패스 1의 결과물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저렇게 랜덤하게 4, 3, 1, 5, 2라는 숫자를 주고 얘를 버블 정렬했을 때의 그 결과물로 올바른 것은 하면 당연히 정답은 얘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선택 정렬도 배울 거고 삽입 정렬도 배울 건데, 어떤 형태의 정렬 기법을 쓰더라도 정렬의 완료가 되는 결과물은 어센딩, 오름차순 했을 경우는 1, 2, 3, 4, 5가 만들어지는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기시험 문제에서 문제가 출제될 때는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회전수에 대해서 만약에 패스 2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버블 정렬로 정렬했을 경우에 패스 2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패스 3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 버블 정렬을 하는 과정을 알고 있어야 패스 2, 패스 3의 결과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고, 선택 정렬, 삽입 정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버블 정렬의 패스 1의 결과는 3, 1, 4, 2, 5. 아직 정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예요. 제가 이렇게 패스 1, 2, 3, 4라고 이렇게 미리 적어둔 이유는 버블 정렬에서 데이터가 5개일 경우에는 회전을 몇 번 하게 된다? 4번의 회전을 통해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버블 정렬에서 데이터가 10개다. 그럼 몇 번 회전을 하는 거다? 9번의 회전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어서 패스 2의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패스 1의 결과가 3, 1, 4, 2, 5라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버블 정렬에서는 항상 첫 번째 회전에서는 맨 마지막 게 정렬이 완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앞에 있는 4개의 숫자만 가지고 버블 정렬을 실행을 하면 되겠죠. 패스2 진행합니다. 역시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를 비교해서 어떻게 자, 작은 숫자 앞으로 큰 숫자 뒤로 보내는 교체 알고리즘이 실행이 되고요. 역시나 두 번째 있는 숫자와 세 번째 있는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3이 그대로 있어야 되고 4가 그대로 있어야 되죠. 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를 비교하니까 2가 앞으로 와야 되고 4가 뒤로 가야 되죠. 자, 이렇게 교체가 일어나죠. 자, 이렇게 결과가 패스2 두 번째 회전은 맨 마지막 거를 제외한 나머지 앞에 있는 숫자들의 앞에서부터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패스2의 결과물은 1, 3, 2, 4까지 진행되고 5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5는 그대로 따라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버블 정렬로 이 데이터를 정렬했을 경우에, 오름차순 정렬했을 경우에 패스2의 결과물은 1, 3, 2, 4, 5가 된다. 가나다라 중에서 버블 정렬했을 때 패스2의 결과물로 올바른 것은 얘가 1번, 얘가 2번, 뭐 3번 다른 거,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패스2의 결과물이 이렇다는 것을 답안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어서 패스3의 결과물도 한번 알아보죠. 자, 패스2가 끝나게 되면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패스2가 끝나게 되면 역시 4개의 데이터를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숫자는 정렬이 완료가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패스3의 결과도 4와 5는 그대로 나와준다는 얘기죠. 5와 4는 그대로 나와줘요. 앞에 있는 거 3개만 갖고 정렬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앞에 있는 3개를 갖고 자, 첫 번째 숫자인 1과 3을 비교를 합니다. 자, 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숫자 그대로 앞에 있으니까. 자, 역시나 3과 2를 비교해서 교체가 일어나야 되죠. 2가 앞으로 오고 3이 뒤로 갑니다. 그러면 패스3의 결과는 제일 큰 숫자가 뒤로 가 있다는 게 확정이 되면서 패스3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1, 2, 그리고 3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버블 정렬의 그 43152라는 숫자를 버블 정렬을 했을 때 패스3의 결과물은 어떻게 되느냐? 1, 2, 3, 4, 5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패스3까지 하니까 정렬이 완료돼 버렸어요. 그죠? 그렇다고 그 패스4를 안 하느냐? 버블 정렬은 반드시 끝까지 해야 됩니다. 패스4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 자체가 얘가 43152라는 얘를 주니까 굳이 패스4까지 안 가더라도 패스3에서 정렬이 완료되긴 했지만 데이터의 얘가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패스4까지 해야만 완료가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데이터가 제일 큰 숫자가 왔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마지막 패스4의 작업은 세 번째 거를 제외한 앞에 있는 2개만 비교를 해요. 이렇게 2개를 비교하니까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면 교체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되죠. 그러니까 결과물은 교체가 일어날 필요가 없으니까 1과 2가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고 3은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4도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 5도 그대로 내려오는 거니까 패스4의 결과 역시 1, 2, 3, 4, 5라는 결과를 얻게 되면서 이렇게 패스3의 결과가 그대로 패스4로 세 번째 데이터는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패스4에서는 앞에 있는 2개만 교체가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를 비교해서 일어난다면 교체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43152라는 이 데이터로서는 패스3와 패스4의 결과물은 똑같은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패스3를 물을 수도 있고 패스2를 물을 수도 있고 패스4를 물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대답을 이런 식으로 달리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버블 정렬의 원리는 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2개를 공기방울처럼 서로 2개를 비교해서 이웃하는 것끼리 비교해서 정렬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죠. 자, 버블 정렬이었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정렬 방식으로 또 정렬하는 방법, 두 번째 삽입 정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버블 정렬은 이제 첫 번째 정렬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삽입 정렬 또 선택 정렬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자, 삽입 정렬의 개념은 새로운 하나의 레코드를 추가하여 정렬하는 방식인데요. 추가한다는 말이 바로 삽입한다는 얘기죠. 이 삽입 정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기 공부하실 때 알고리즘에서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하게 될 선택 정렬과 바로 앞 페이지에서 공부했던 버블 정렬과 비교해서 그 알고리즘이 상당히 복잡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하는 방식대로 그 원리를 설명할 때는 이 삽입 정렬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우선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처리하는 원리대로 먼저 그 개념만 설명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 삽입정렬은 시작할 때 두 번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두 번째 데이터를 이런 key라는 임의의 기억 공간 안에 두 번째 데이터를 넣어두게 됩니다. 자, 3이라는 값을 여기서 빼서 이렇게 넣어두게 됩니다. 이렇게 넣어둠으로써 그 다음에 이 3이라는 숫자와 이 첫 번째 데이터를 비교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오름차순 정렬할 거니까 첫 번째 자리에 작은 숫자가 와야 되니까 3과 4는 당연히 교체가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3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자, 이 기억 공간에 4 대신에 3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있던 3을 넣게 되면 여기가 비어지니까 이 4를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3과 4를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원리로 만들어지죠. 여기까지가 1회전이 끝난 거예요. 1회전이 끝났다는 얘기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준다? 3, 4, 1, 5, 2라는 이런 결과를 패스 1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회전, 두 번째 회전에서는 그 기준점이, 첫 번째는 기준점이 두 번째 데이터였지만 두 번째 회전, 패스 2에서는 기준점이 세 번째 기준점으로 넘어가게 돼요. 패스 1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이 3, 4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회전에서는 이 1을 다시 이 키 값 안에 넣어두고, 그러면 이 안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1이라는 값과 두 번째 데이터를 비교하고, 그래서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면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다시 얘랑 첫 번째 데이터를 비교해서 교체가 일어난다면 교체를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두고, 이런 방식으로 패스 2와 또 패스 3와 패스 4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자,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는 실제로 삽입정렬 원리를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주고 삽입정렬의 결과에 패스 1과 패스 2, 패스 3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방법은 어떤 원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냐면, 삽입이니까 처음에 첫 번째 회전에서는 두 번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삽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이 두 번째 데이터를 앞에다가 삽입을 합니다.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오름차순 정렬할 거니까 큰 숫자 뒤로 밀려나고 작은 숫자 앞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3이 앞으로 들어가고 큰 숫자 4가 뒤로 밀려나겠죠. 그러면 패스 1의 결과가 끝난 거예요. 그럼 패스 1의 결과는 3, 4, 그리고 1, 5, 2는 그대로 뒤에 남아 있습니다. 삽입 정렬의 패스 1의 결과고요. 그럼 삽입 정렬의 패스 2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앞에 이미 정렬되어 있는 이 공간 안에다가 세 번째 데이터를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삽입하게 되면 역시나 작은 숫자 앞으로 가게 되고 큰 숫자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이라는 숫자를 3, 4라는 공간 안에 넣게 되면 3과 4가 뒤로 밀려나게 되겠죠. 오름차순이니까. 그러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된다? 1이 앞으로 들어가게 되고 3, 4가 뒤로 밀려나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면서 삽입정렬의 패스 2의 결과는 1, 3, 4, 그리고 뒤에 5, 2는 그대로 남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좀 간단하죠? 좀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패스 3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자리에다가 역시 네 번째 데이터를 삽입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5라는 숫자를 여기에 삽입하게 되면 역시 작은 숫자 앞으로 가고 큰 숫자 뒤로 밀려나는 거니까 그 값이 어떻게 된다? 1, 3, 4, 5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5라는 숫자 제일 크니까 뒤로 밀려날 게 없으니까 자기가 맨 뒤에 자리를 배치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삽입정렬의 패스 3의 결과는 1, 3, 역시 4, 5, 2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삽입정렬도 저 데이터를 쓰니까 패스 2와 패스 3의 결과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이 데이터에 따라서 이 값은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데이터를 썼을 경우에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패스 4의 결과를 실행하는데 패스 4도 역시 마지막 숫자를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 2라는 숫자를 이 안에 넣게 되면서 큰 숫자 뒤로 밀리고 2가 들어갈 공간에 2가 삽입이 되게 되죠. 그러면 결과물은 1, 2, 3, 4, 5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면서 패스 4의 결과는 어떤 결과다? 1, 2, 3, 4, 5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정보처리 필기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출제가 된다? 삽입 정렬로 정렬을 했을 경우에 주어진 데이터의 결과물 중에서 최종 결과물을 묻진 않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그 어떤 정렬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1, 2, 3, 4로 나올 거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패스 2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패스 3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삽입 정렬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그 결과물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삽입 정렬이었고요. 자, 이어서
선택 정렬 보도록 하죠. 자, 선택 정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뭐를? 어떤 임의의 데이터를 선택한다는 얘기인데 맨 첫 번째부터 먼저 선택을 하죠. 자, 선택 정렬입니다. 첫 번째 이 4라는 데이터를 선택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데이터와 이렇게 비교를 하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역시나 오름차순 정렬할 거니까 3이 앞으로 오게 되고 4가 뒤로 가게 됩니다. 자, 됐습니까? 선택 정렬입니다. 그러면 일단 선택 정렬은 선택 박스 안에 무조건 제일 작은 값이 올 때까지 반복해야 되는 게 한 회전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선택 박스 안에 3이 들어갔죠? 아직까지는 3이라는 값이 제일 작은지 제일 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 박스 안에 있는 얘와 세 번째 데이터를 또 비교해요. 비교했을 때 1이 앞에 와야 되고 3이 이렇게 1의 자리로 옮겨져야 됩니다. 이렇게 정렬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죠. 자, 얘랑 비교합니다. 비교하니까 교체할 필요가 없죠. 1 그대로 남아있고 5는 그대로 여기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얘랑 마지막 거랑 비교합니다. 교체할 필요가 없죠. 1 그대로 남아있고 2는 그대로 여기 존재하면 돼요. 그쵸? 자, 이렇게 되면 패스 1의 결과물은 어떻게 되느냐? 맨 앞에 1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이 값 그대로 4, 3, 5, 2라는 값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패스 1의 결과는 1, 4, 3, 5, 2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일을 알 수 있냐면 선택 정렬에서 1회전을 하게 되면 제일 작은 숫자가 무조건 맨 앞으로 가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우리 앞 페이지에서 버블 정렬했었죠. 버블 정렬에서는 1회전이 끝나면 제일 큰 숫자가 맨 뒤에 배치된다는 거 여러분 정리하셨죠? 선택 정렬은 버블 정렬과 반대로 제일 작은 숫자가 맨 앞에 배치가 됨으로써 더 이상 선택 정렬의 두 번째 회전, 세 번째 회전에서는 맨 앞에 숫자는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 정렬이 벌써 완료가 됐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패스2로 넘어가게 되겠죠? 패스2로 넘어가려면 첫 번째 숫자를 건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두 번째 숫자인 이 4라는 숫자를 선택 박스에 넣어놓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선택 박스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를 비교하겠죠? 비교했을 때 3을 앞으로 갖고 오고 4를 뒤로 보냅니다. 오름차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3과 5를 비교합니다. 3 그대로 두고 5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과 2를 비교합니다. 2를 앞으로 가져와야 되고 3을 뒤로 보내야 됩니다. 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결과를 얻으니까 자, 이제 어떻습니까? 선택 정렬에 패스2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가 맨 앞으로 오게 됐죠. 그러면 선택 정렬의 패스2는 2부터 쓰는 게 아니라 1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으니까 1부터 적어줘야 되겠죠. 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5, 3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4, 5, 3 이렇게 내려오면서 선택 정렬의 패스2의 결과물은 1, 2, 4, 5, 3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패스2가 되면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가 정렬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데이터를 선택 박스에 넣어놓고 나머지랑 비교해주면 되죠. 자, 세 번째 데이터인 이 4를 역시나 선택 박스에 넣어놓고 나머지랑 비교합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니까 역시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4 그대로 두고 5 그대로 가면 되고요. 자, 이렇게 비교하니까 3이 앞으로 와야 되고 4가 뒤로 가야 되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얘가 정렬이 완료가 된 거죠. 자, 그러면 패스3의 결과물은 1, 2 그대로 두고 3이 앞으로 와 있고 그 다음에 5, 4 이렇게 가겠죠. 남아있는 5, 4가 그대로 와야 되니까 선택 정렬의 패스3 결과는 1, 2, 3, 5, 4가 됩니다. 자, 선택 정렬에서 패스3까지 하고 나니까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와 세 번째 데이터가 정렬이 완료가 됐어요. 이제 패스4로 이어집니다. 자, 패스4로 이어지니까 자, 이렇게 역시 선택 박스를 만들어서 얘를 제가 다른 색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선택 박스를 만들어서 이 5라는 값과 뒤에 있는 4라는 값을 비교하게 되죠. 4가 앞으로 와야 되고 5가 뒤로 가는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데이터가 이제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죠? 4가 앞으로 오게 되면서 선택이 완료가 되는 거죠. 정렬이. 그러면 패스4의 결과는 1, 2, 3, 4, 5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면서 선택 정렬에서 패스1은 첫 번째 데이터가 정렬이 완료되는 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는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는 네 번째 데이터가 정렬이 완료되면서 최종 결과물인 1, 2, 3, 4, 5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로 정렬하는 게 바로 선택 정렬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방금도 전투기가 막 빙 날아가게 되는데
강의 속에서 우리 지난번 강의였었나요? 전투기 소리가 아주 심하게 났는데 우리가 이 박음 장치가 제대로 돼 있는 상황에서도 최근에 무슨 전쟁이라도 날라나 그죠? 자 그런 개념이니까 아무튼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정렬, 버블정렬, 삽입정렬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정렬 삼총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를 공부하실 때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정렬 삼총사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이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필기 문제에서는 뭐 그냥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정보처리 필기를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보처리 필기 그거 뭐 기출문제만 달달달 뭐 외우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그랬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년, 한 10년 전에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최근 문제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그나마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 합격을 주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부를 하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 공부를 안 하면 아예 손도 못 대는 부분이죠. 그런 형태의 문제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몇 문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본강을 쭉 정독해서 1회독을 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면 대부분 아주 무난하게 편안하게 합격하실 거예요. 그 불합격하신 분들의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어봤었어요. 전화 통화를 해서 이번에 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통화를 했을 때 그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얘기가 바빠서 강의를 다 못 들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좀 덜 했어요. 이런 부분이지 본 강의를 다 들었는데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그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기면서 이렇게 들어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 합격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달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알면 너무너무 쉽게 맞출 수 있고 모르면 손도 못 대는 형태의 문제가 최근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자, 선택정렬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이어서 힙정렬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부분은 사실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출문제 한번 좀 이상하게 출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예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전이진 트리를 이용한 정렬 방식을 우리가 힙정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힙정렬은 기출문제에서 각 레코드 R이라는 레코드가 숫자가 이렇게 88, 74, 63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자, 뒤죽박죽 돼 있는 숫자죠. 자, 이 숫자에 대해서 힙정렬을 만들 때 37의 왼쪽과 오른쪽 자식 노드의 값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딱 하나의 규칙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힙정렬은 이진 트리 형태로 만드는 거니까 주어진 데이터 첫 번째 얘가 조상입니다. 이 조상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부터 오른쪽 순으로 숫자를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이진 트리를 쭉쭉쭉쭉 그려서 88, 74, 63, 88, 74, 63. 그 다음에 55, 37, 25, 33, 55, 37, 25, 33.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진트리니까 다리가 두 개밖에 없는, 자식이 두 개밖에 없는 형태의 이진트리이기 때문에 두 개만 이렇게 다 내려놓고 쭉 숫자를 다 메꿔 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찾기 쉬워요. 이 그림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만 문제 나오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37의 왼쪽과 오른쪽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 37의 왼쪽은 55니까 답은 55, 25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진트리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37의 왼쪽 자식은 14가 되고 오른쪽 자식은 9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4와 9가 답이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쉽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힙정렬은 키워드가 전 이진트리를 이용한다는 이 말이 키워드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직접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이진트리를 한번 그려보시면 충분히 답은 쉽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그 개념 정리 시간에 우리가 버블 정렬, 삽입 정렬, 선택 정렬, 힙 정렬까지 개념 설명드렸고요. 또 나머지 뭐 퀵 정렬도 있고요. 또 기수 정렬, 또 투웨이 머지 정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어떤 건지 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재 정리 시간에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정렬 말고 검색이죠.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정렬과 검색입니다. 검색이라는 것은 서치.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게 검색이죠. 자, 그 검색 기법은 크게 두 가지, 선형 검색과 그리고 제어 검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형 검색은 다른 말로 순차 검색이라고도 하고요. 프로그램 작성이 가장 쉬움으로써 순서대로 있으니까 순서대로 찾아 들어가서 검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제어 검색인데요. 이 제어 검색은 순서화된 파일이어야 검색이 가능하다. 제어 검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렬 기법을 배웠죠. 앞 페이지에서. 그 정렬 기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정렬이 완료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숫자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제어 검색이에요. 제어 검색의 특징은 반드시 데이터가 오름차 순이든 내림차 순이든 정렬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사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어 검색의 종류에는 이분 검색, 피보나치 검색, 보관 검색, 블록 검색, 이진트리 검색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는 일단 교재에서 제가 키워드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나오는 이 이분 검색은 여러분이 나중에 실기할 때 역시 알고리즘 부분에서 이분 검색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 검색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분 검색을 다른 말로 이진 검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란 말은 두 개로 이제 분류한다는 얘기죠. 두 개를 자른다는 얘기고요. 이진 검색이라는 말도 0과 1을 나타내는 게 이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두 개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말입니다. 자, 정렬이 되어 있는 레코드를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 검색하는 방법인데, 자, 이진 검색의 원리.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15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15개. 자, 첫 번째 데이터 23, 두 번째 25, 마지막 52까지. 15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기억 공간 안에서 43이라는 숫자를 검색하겠다는 뜻이죠. 얘를 이렇게 제가 만든 겁니다. 43이라는 숫자를 검색하려고 하는데, 우선 43이라는 검색은 우리 인간이 눈으로 딱 들여다보면 여기 있다 바로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못 찾으니까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됩니다. 조건문으로 물어보는데, 우선 그 43이라는 그 숫자를 찾기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중간값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중간값이라는 것은 얘가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 공간의 1번지고요. 얘가 2번지고 얘가 3번지라면 얘가 15번지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중간값에는 8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어떤 계산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중간값을 찾는 방법은 맨 가운데 값을 찾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체 데이터의 1번 데이터부터 마지막 데이터의 기억 공간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중간값을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구합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데이터의 주소와 마지막 데이터의 주소를 2로 나눠버리면 이 값이 뭐가 된다? 8이 되면서 우리는 중간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값의 번지수를 기억하고 난 다음에 43이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중간 8번지로 이동을 해서 43이라는 값이 어디 있는지 얘한테 물어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중간값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 기억합니다. 중간값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데이터의 주소와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의 주소를 2로 나누었을 때 나타나는 주소가 중간값을 구하는 주소 방식인데, 만약에 제가 데이터를 얘를 따로 하나 둔 거거든요. 이 데이터는 얘가 첫 번째 데이터고 얘가 두 번째 데이터고 얘가 10번째 데이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의 총 개수가 짝수개란 얘기예요. 얘는 15개니까 홀수개죠. 얘는 짝수개란 말이죠. 그러면 이 원리로 이용해서 중간값을 구하려고 그러면 역시나 1 플러스 10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값은 얼마가 나와요? 11이니까 5.5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얘를 중간값을 찾기가 힘들어요. 5.5라는 주소가 이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얘가 중간값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형태로 중간값을 구할 때는 이 소수 이하를 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에서 역시나 나중에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나 아니면 실기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소수 이하를 버리게 하는 함수가 있어요. 정수로 만든다는 얘기죠. 정수로 만든다는 함수의 어떤 형식을 우리가 인테저, 줄여서 in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 결과를 int를 취하게 됩니다. int. 자, 이렇게 갈로로 이렇게 묶으면 얘는 int라는 함수를 써서 이 계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 이 계산 결과가 만약에 소수로 나온다면 소수 이하를 버려라 하는 함수가 바로 int예요. 그러니까 int를 취해주게 되면 이 결과값이 자연수,
그죠? 정수로 나오니까 5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값은 5번지에 해당되는 얘가 중간값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이진 검색, 이분 검색할 때 중간값을 구하는 식으로 올바른 것을 했을 때는 반드시 맨 앞에 거와 맨 뒤에 거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인트를 취해줘야 중간값을 구할 수 있다. 얘는 홀수계였기 때문에 바로 나왔지만 원래는 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계산 결과 값에 인트를 붙여줘야만 결과물이 올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소수가 안 나오면 인트를 취하면 8 이렇게 나오더라도 인트의 결과도 파이 그대로 똑같은 거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중간값을 우리가 구한 다음에 43이라는 수를 찾기 위해서 얘한테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37한테. 37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야, 나 43 찾고 있는데 37 너 43 어딨니? 라고 물으니까 37일, 얘를 우리가 나이라고 비교해볼까요? 나이. 43살 먹은 사람이 37살 먹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야, 43살 나는 찾고 싶은데 43살 자리 어딨니? 라고 물으니까 얘가 하는 말이 저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보다 더 커? 그러면 나는 너를 포함해서 네 밑에 아이들은 필요가 없겠네? 하면서 얘를 포함해서 아래쪽을 다 총살시켜버립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죠. 결국은 반을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43이라는 거를 찾기 위해서 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보다 크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얘를 포함해서 아래쪽을 다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거니까 다 총살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지가 어떻게 되냐? 얘가 1번지가 되는 거고요. 2, 3, 4, 5, 6, 7 얘가 7번지가 되는 거예요. 앞에 거 다 없앴으니까 남은 데이터 중에서 43을 찾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중간값을 구해야 돼요. 중간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1 플러스 7 나누기 2에서 인트를 취해주면서 중간값을 구하면 답 얼마? 4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얘가 중간값이 되는 거야. 얘가. 그러면 43이 얘한테 가서 또 다시 물어봐요. 야, 나는 43을 찾고 싶어. 43 어딘지 아니? 라고 물으니까 얘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저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너를 포함해서 너 위쪽은 다 역시 총살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다 없애버리죠? 그럼 남은 거 역시 3개입니다. 그러면 또 얘가 1번지가 되는 거고 얘는 뭐야? 2번지, 얘가 3번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역시나 이 3개 중에서 중간값을 찾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역시 인트를 취해서 2분의 1 플러스 3을 하면 되죠. 중간값은 얼마? 2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1, 2, 3 중에서 중간값은 얘가 중간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43 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야, 43 어딨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보다 큽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겠죠. 그러면 그래, 얘를 포함해서 아래쪽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43이 여기 가서 물어보니까 접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43을 찾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진 검색은 내가 원하는 그 숫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반씩 잘라가면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이진 검색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진 검색 또는 이분 검색이라 하고, 이 이진 검색 관련 문제가 필기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중간값 구하는 그 식을 묻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자주 나오지는 않았지만. 또는 그 이진 검색의 또 원리를 이용해서 그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만 안다 그러면 충분히 이진 검색 관련도 충분히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원리가 실기에서 알고리즘에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실기시험 칠 때까지 꼭 기억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시험을 칠 수 있는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나는 바빠서 필기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기는 한 1년 후에 칠 거야. 아니면 이번 회는 건너뛰고 다음 회에 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이 필기에서 공부했던 이 내용을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그 합격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필기를 합격하고 바로 실기시험을 치셔야 돼요. 그래야 아직 덜 까먹고 실기시험을 쳐서 한 번에 더 합격할 수 있으니까. 이 정보처리라는 자격증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도 필요로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정보처리라는 개념을 알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건 다르다고 제가 OT 강의부터 시작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자격증을 1형 따려고 마음먹으셨으면 최단기에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강의만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들어준다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있고요. 강의 속에서 궁금한 내용 무조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무조건 답변을 달아요. 게시판에 글이 잘 올라오지 않으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죠? 강의 찍는 거 외에는. 여러분하고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계속적인 어떤 교감을 하고 싶다는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재밌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얘는 28을 찾는 얘니까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28이 얘한테 물어봅니다. 중간값한테. 어딨니라고 물어보니까 저보다 작습니다. 그래? 위쪽은 다 총살시켜버리고요. 다 없애버립니다. 자, 남은 그 중에서 중간값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인트를 치해서 소수가 나오면 잘라버리니까 얘가 중간값이 되는 거예요. 반 잘라서 왼쪽 게 중간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8이 얘한테 물어봅니다. 28 어딨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보다 큽니다로 얘기하니까 뒤에 부분 다 없애버리고 또 남은 두 개 중에서 중간값은 누구예요? 왼쪽 게 중간값이에요. 왼쪽 거. 인트 치해서 소수얘를 버리게 되니까 그러면 얘한테 물어봅니다. 28 어딨니? 하니까 접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너 찾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분 검색은 이러한 원리로 데이터를 찾아 나간다. 칠판이 상당히 복잡해지긴 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은 원리를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싱이라는 개념인데 요거는 뭐 따로 뭐 그 계산하고 원리를 파악하고 이게 아니라 용어 몇 가지만 좀 외워주시면 돼요. 자,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을 뿐이에요. 해싱이라는 것은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해시 테이블 내에 홈 주소 홈 주소를 계산한 후에 또 주어진 레코드를 해당 기억 장소에 저장하거나 검색을 수행하는 방식을 해싱이라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해시 함수를 이용한다는 거. 해시 함수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일단 보여드리는데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홈 어드레스를 계산한다. 해시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 해시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이 해시 테이블이라는 것은 홈 주소가 이렇게 1번지, 2번지, 3번지 쭉 가서 n번지 이게 몇만 번지, 몇십만 번지가 될 수도 있어요. 컴퓨터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기억 공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칸 한 칸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슬롯이라 부르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슬롯을 묶어서 우리가 버킷이라 부르는데 이 해싱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렇게 용어 출제가 빈번하게 출제가 되니까 이 용어를 이 그림을 통해서 머릿속에 딱 정립해 두시기 바라요. 그 첫 번째가 버킷인데요. 버킷은 하나의 주소를 갖는 파일의 한 구역을 의미한다. 하나의 주소를 갖는 파일의 한 구역, 이 구역을 의미하는 거죠. 이 구역을 우리가 하나의 버킷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같은 주소에 포함될 수 있는 레코드 수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앞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얘를 우리가 뭐 튜플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고요. 튜플. 파일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레코드라고 부르죠. 레코드. 그래서 이 하나의 튜플 레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게 버킷이다. 버킷은 슬롯 단위로 나눠진다. 그래서 두 번째 슬롯은 한 개의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레코드를 모아서 하나의 전체 레코드 튜플이라고 한다면 한 개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하나하나를 우리가 슬롯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콜리전이라고 해서 충돌 현상. 레코드를 삽입할 때 두 개 이상의 상이한 레코드가 똑같은 주소로 해싱이 되게 되면 우리가 충돌 현상이 발생한다. 콜리전이 발생한다. 이따 교재에서 이러한 콜리전, 충돌 현상이 발생되면 충돌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또 어떤 건지는 교재에서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노임이라는 용어, 동의어라는 의미인데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왔었어요. 해싱 함수의 값이 같은 키들의 집합을 우리가 시노임이라 한다는 거. 뭐 영어 사전적 의미랑 거의 비슷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계산된 홈 주소에 버킷 내에 저장할 기억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넘쳐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버플로우라는 용어까지 정리를 해 주세요. 해싱은 해시 테이블을 이용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몇 가지 예만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싱 함수의 종류 중에 첫 번째 제산법의 예인데요. 굳이 뭐 이거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보세요. 자, 적어도 5,000개의 레코드를 수용할 수 있는 해시표에서 그 키 값이 1, 2, 3, 4, 5, 6, 7, 8, 9인 레코드가 저장되는 홈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긴 합니다. 좀 과거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릴 필요는 없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무슨 말이냐? 자, 이 숫자를 나눠줍니다. 얼마로? 5,003으로 나눴습니다. 그때 발생되는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되는 이 MOD라는 이 함수, 아까 우리 함수 하나 배웠었습니다. 그죠? 정수로 만들어주는 거. 소수이하를 버리게 하고 정수를 취하는 함수가 우리가 int 함수를 썼었죠. 여기서 사용되는 이 MOD라는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9로 하겠습니다. 9 MOD 2.
자, 이렇게 하면 이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9 나누기 2를 하면 2, 4, 8이 되고 나머지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MOD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1, 2, 3, 4, 5, 6, 7, 8, 9 나누기 5003을 했을 때 발생되는 이 나머지가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왜 5003으로 나눕니까? 5000인데? 여기서 5003으로 나눈 이유는 여러분 소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소수. 소수라는 의미는 소수점의 소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의미는 1과 자기 자신만으로만 나누어 떨어지는 수. 또 수학적인 얘기 나오니까 또 머리 아파하시는데 다 필요 없고요. 보세요. 우리가 자연수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소수 기억하실 겁니다. 소수가 뭡니까? 2, 3, 5, 7. 자, 쭉 있겠지만 얘네가 소수죠. 4나 6이나 8은요. 4는 1로도 나누어 떨어지지만 4는 2로도 나누어 떨어지죠. 그죠? 또 4는 4로도 나누어 떨어집니다. 근데 3이나 2나 5나 7을 예로 들어볼게요. 7이라는 숫자는 1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7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 외에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하죠. 그쵸? 자, 여기서 5003은 적어도 5000개의 레코드를 수용할 수 있는 해시표가 있다면 그 5000개보다 큰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소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5000보다 큰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소수는 5003이기 때문에 5003으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뭐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을 안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혹시나 또 높아심에서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러니까 개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긴 숫자에서 주어진 레코드의 수보다 큰 숫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제일 작은 소수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찾아갈 번지수가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제곱법의 예는 자, 키 값이 뭐 이렇게 긴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레코드에 저장되는 홈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단 8에서 11번째 자리에 4자리를 홈 주소로 만든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 숫자를 제곱해버립니다. 자, 이 숫자를 제곱하면 이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제곱 어떻게 합니까? 그죠? 계산기도 없고 우리 정보 처리에서 계산기가 쓸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사칙 그 연산에 대한 계산기는 쓸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우선 그렇다고 계산기 들고 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계산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숫자를 제곱을 합니다. 자, 제곱을 했을 때 나온 숫자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왔을 때 문제에서 8번째부터 11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부터 8, 9, 10, 11까지니까 이 숫자가 해당 주소로 찾아갈 수 있는 주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싱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법이나 제곱법을 이용해서 원하는 주소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폴딩법이라는 거 있는데 이 폴딩법은 주어진 키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또 각 부분의 값을 더하거나 또는 XOR 연산, 이 XOR 연산은 여러분이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통하여 나온 결과로 주소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자, 시프트 폴딩과 또 폴드 바운더리라는 형태가 있는데 시프트 폴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왼쪽 또는 오른쪽 끝자리를 맞춰서 계산한다. 주어진 숫자가 만약에 2, 3, 5라는 숫자가 있고 우리가 기본 사칙 연산을 할 때는 만약에 1, 2, 3이 있다, 1, 2, 3, 4가 있다. 그러면 오른쪽 끝자리를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더해서 9, 6, 4, 1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왼쪽 또는 오른쪽이니까 이거는 오른쪽 끝자리를 맞췄다 그러면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2, 3, 5, 1, 2, 3, 4. 자, 이렇게 맞춰서 플러스를 시켜서 4, 8, 5, 3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왼쪽 또는 오른쪽 자리를 맞춰서 시프트 폴딩한다. 시프트 계산을 하는 형태로 폴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폴드 바운더리라는 것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폴드 형태로 이렇게 접었을 때 접은 부분하고 윗부분하고 같이 맞춰서 계산하는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문제에서 어떤 다른 예가 있으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기수 변환법과 개수 분석법, 숫자 분석법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교재를 통해서 개념 정리 정도 제가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싱 함수의 종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덱스라는 부분인데요. 인덱스는 데이터 튜플을 빠르게 검색한다. 데이터의 튜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레코드, 그 사람의 데이터죠. 그래서 인덱스는 여러분 그 전공 서적이나 큰 서적의 맨 뒷부분에 보면 인덱스가 있죠. 그죠? 색인. 그 색인이 바로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덱스가 없으면 테이블 스캔을 해야 된다. 전체를 다 뒤져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전공 서적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맨 뒤에 색인이 없으면 전체를 막 다 뒤져야 되잖아요. 그 원리랑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덱스 스캔이라는 용어와 인덱스 시크라는 용어가 종종 시험에 보이게 되는데, 인덱스 스캔은 자격이 있는 모든 테이블이 행을 검색하게 되는 거고요. 인덱스 시크는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 거다 해서 두 가지 용어, 요거 교재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요거를 두 가지 용어를 잠시 화면을 일시 정지시켜 놓고 교재에다가 좀 메모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되셨죠? 자, 이런 인덱스의 종류는 M1 검색 트리, 또 B 트리, 또 B 별표 트리, 그리고 B 플러스 트리라는 게 있는데요. 교재에 나오는 것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교재에는 이제 B 별표 트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M1 검색 트리는 이진 검색 트리의 일반화한 트리. 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M1 검색 트리를 어떻게 해서 검색을 하느냐를 다 보여드리려면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키워드를 통해서 외워두세요. 그죠? 그래서 이진 검색 트리를 일반화한 트리로서 복잡한 연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따 교재에서 제가 키워드를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그 다음에 B트리는 균형이죠. 균형 잡힌 M1 검색 트리를 우리가 B트리라 하고요. 균형이 잡혀 있다. 자, 균형이 잡힌 이런 의미로 키워드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트리는 인덱스 셋과 순차 셋으로 구분한다. 자,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 인덱스 셋과 순차 셋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면서 요 균형 잡힌 그 검색 트리인 B 트리의 어떤 변형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지만 이 트라이라는 용어는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자, 트라이라는 것은 검색을 위한 키 값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자, 키를 구성하는 문자나 숫자 자체의 순서로 키 값을 구성하는 형태의 구조를 우리가 try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자, 인덱스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파일 조직 기법인데요. 파일의 편성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렬과 검색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제 파일이라는 하나의 그 단위가 만들어졌을 때 그 파일을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나온 기법들입니다. 그 기법 중에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순차 파일, 직접 파일, 색인 순차 파일, 그리고 V3, 버추얼이죠. 가상적인 거. 그 다음에 다중 키 파일의 종류에는 역 파일, 다중 링 파일, 다중 리스트 파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개념보다는 교재를 통해서 키워드 위주로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교재 속으로 들어가서 교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교재 정리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정렬의 정의를 묻는 문제는 전산 영어로 이렇게 가끔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눈여겨봐 두시기를 부탁드리고, sort라는 말 자체가 정렬의 정의고, 정렬의 개념은 크게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영어로 표현하면 ascending의 약자를 따서 ASC라고 오름차순 표현하고요. descending의 약자를 따서 DESC라고 내림차순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정의는 전산 영어 지문으로서 대신하도록 하고 쭉 내려가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크게 정렬에서는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로 구분한다 그랬었죠. 중요한 것은 내부 정렬 기법은 데이터 양이 적을 때, 그리고 주기억 장치 내에서 주로 사용한다는 게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종류가 이제 이렇게 힙 정렬, 기수, 선택, 버블, 그리고 삽입, 쉘 정렬까지.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PPT 강의에서도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 삽입 정렬은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뒷부분에 나오면 그때 개념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정렬 같은 경우에는 정의 자체가 대용량이라는 의미, 대용량, 그리고 특징 부분에서는 주기억장치보다는 보조기억장치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용량이 크기 때문에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에 대한 개념은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에서 자세히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요.
이 외부 정렬 기법에서 사용되는 정렬 방식은 대부분이 병합 정렬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기억하신다면 내부 정렬 기법과 외부 정렬 기법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쭉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버블 정렬 따로 실습은 안 하겠습니다. PPT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버블 정렬의 키워드만 기억한다 그러면 인접한 두 키를 비교한 결과로 정렬하는 방식이다. 자, 이 부분을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 버블 정렬 자체에서 별표 2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리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뒀는데 자,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아까 PPT 강의에 설명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안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물론 PPT 강의를 제대로 듣고도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러면 이 부분을 참고해도 되지만 PPT 강의에서 이해를 하셨고 여러분들이 PPT 강의를 통해서 패스 1부터 패스 4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면 충분히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삽입 정렬 부분 역시 키워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삽입 정렬을 단독으로 역시 별표를 2개를 하고요. 2개를 하고 키워드는 새로운 하나의 레코드를 추가한다는 말. 자, 이 말이 바로 키워드가 되겠고 전산 영어 지문에서 조금 생소하게 나왔던 부분이 이런 지급 완료 수표나 카드 같은 것을 정렬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이 되고 맨 마지막에 한 개씩 삽입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키워드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역시 개념 설명에서 이해를 하셨다면 이 부분은 역시 안 보셔도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선택 정렬 가도록 하죠. 자, 선택 정렬 역시 별표 따로 2개 하겠습니다. 2개 하고 선택 정렬은 레코드의 최소 값을 찾아서 첫 번째 위치에 놓고 이 말이 뭡니까? 선택 정렬의 1회전이 끝나면 가장 작은 값이 첫 번째로 간다고 역시 개념 설명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어느 특정 어떤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첫 번째 값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비교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 정렬까지는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PPT 강의에서 진짜 목이 쉬도록 제가 설명을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힙 정렬 역시 그 개념 정리한다면 전 이진 트리를 이용한 정렬 방식이다. 자, 그래서 아까 PPT에 설명드렸던 이 예제문 있죠. 자, 이 예제문을 그대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자,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요. 또 하나의 어떤 키워드를 찾아본다면 이런 부분 자식 노드와 부모 노드를 비교하여 큰 값을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나중에 정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숫자를 이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시키는 부분이죠. 이 순서대로 자, 이렇게 배치시킨 다음에 이제 자식 노드와 부모 노드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을 정렬하는 이런 형태로 정렬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개념 설명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이제 PPT에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던 정렬 중에서 이제 퀵 정렬. 자, 퀵 정렬도 이제 키워드로 정리를 한다면 퀵이란 말이 되게 빠르게 진행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특정 어떤 키를 기준으로 작은 값은 왼쪽에 그리고 큰 값은 오른쪽에 모이도록 서로 교환시키는 형태의 정렬 방식을 우리가 퀵 정렬이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작은 값은 왼쪽에, 큰 값은 오른쪽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원리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수 정렬은 따로 별표 하나 하고요. 레딕스 소트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앞서 그 자료 구조 강의에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를 공부할 때 선형 구조에 속하는 Q라는 거 있죠. Q는 삽입과 삭제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쪽 방향에서 삽입되면 반대쪽에서는 이제 삭제가 되는 형태의 Q 라는 부분에 이 부분을 이용하여 자릿수를 정렬하는 형태를 우리가 기수 정렬을 한다. 그래서 레코드 키 값을 분석하여 같은 수 또는 같은 문자끼리 그 순서에 맞는 버킷에 분해하였다가 버킷의 순서대로 레코드를 꺼내어 정렬하는 방법이다. 자, 요 말이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던 말이고, 자, 또 하나 이용한다면 Q를 이용한다는 말 적어두세요. 자, Q를 이용하여 이제 자릿수별로 자릿수별로 정렬한다. 별로 정렬.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Q를 이용해서 자릿수별로 정렬하는 형태를 우리가 기수 정렬이다. 이렇게 외워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곱 번째, 투웨이 방법의 정렬이라는 것은, 투웨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진 입력 파일의 크기가 2인 서브 파일로 모두 나누어서 각 서브 파일들을 정렬하는 방법이다. 이제 서브 파일을 두 개로 이제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가지 방식, 투웨이 합병 정렬 방식으로 정렬한다 해서, 역시나 그 키워드 형태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교재 아래쪽에 이제 이 투웨이 정렬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눈으로만 일단 봐주셔도 충분할 거라고 보는데,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투웨이 방식이라는 게 숫자가 이게 두 개 있으면 두 개를 이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죠. 2가 앞으로 오고 71이 뒤로 가고, 또 얘네 두 개를 또 비교해서 5가 앞으로 오고 38이 뒤로 가고, 자 이렇게 끝까지 정렬하게 되면 자 이 결과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두 번째 회전에서는 얘 한 개하고 얘 한 개하고 이게 이제 투웨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이 전체를 가지고 정렬하게 되면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고, 또 이거 하나하고 이거 하나 전체를 같이 정렬해서 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얘는 따로 비교할 거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이렇게 정렬이 끝나면 또 이거 전체랑 이거 전체랑 두 개를 비교해서 또 그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자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3회전에서. 자 이렇게 정렬을 시켜서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이제 투웨이 방식이다. 자 그림으로 편하게만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뭐 실습을 통해서 또 뭐 패스 1의 결과가 뭐냐, 패스 2의 결과가 뭐냐, 이렇게는 자주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만 충분히 이해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쭉 내려가서, 자, 정렬 알고리즘의 선택 시 고려사항. 자, 이 부분은 따로 별표를 하나 정도 해두고요. 자, 이런 정렬 알고리즘을 할 때 내가 선택 정렬로 정렬할 거냐, 버블 정렬로 정렬할 거냐, 삽입 정렬로 정렬할 거냐,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거냐라고 선택을 할 때 고려사항은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그 키값들의 분포 상태가 어떤지, 또는 소요 공간과 작업 시간을 얼마나 일어날 것 같은지, 정렬에 필요한 기억 공간의 크기는 얼마나 여유있게 갖고 있는지, 데이터의 양은 얼마나 많은지, 또 초기 데이터의 배열 상태는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용 컴퓨터 시스템의 특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한테 딱 맞는 그런 정렬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 선택 시 고려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틀린 답으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자, 이 부분 참고로 봐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렬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본 강의 PPT 강의에서 정렬 개념 설명드린 부분, 정렬에서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선택 버블 삽입 정렬에서 패스 1과 패스 2, 패스 3, 패스 4의 결과물에 대해서 묻는 형태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검색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검색. 자, 검색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이진 검색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선 그 검색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선형 검색이라고 있었고요. 선형 검색. 라이너 서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제어 검색. 제어 검색. 자, 선형 검색의 이제 대표적인 것은 보통 이제 순차 검색이라고, 아까 PPT 강의에서 제가 적어 드렸는데, 순차 검색 부분이 있고, 순차 검색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검색한다고 보시면 되고, 제어 검색의 종류가 지금 아래쪽에 나오는 얘네들이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이진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너리 서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진 검색을 다른 말로 이분 검색이라고도 했었죠. 자료가 반드시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정렬이 선행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진 검색의 선행 조건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진 검색 따로 별표 두 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진 검색의 한 예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뭐 역시나 이 예보다는 PPT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형태로 기억하는 게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따로 뭐 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값을 찾아내는 방법. 그죠? 중간값을 찾아낼 때 만약에 이렇게 짝수개의 데이터였을 경우에 5.5가 나오면 뭐 5와 9를 비교해서 9가 더 크므로 1에서 5까지는 버린다, 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중간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값은 5라는 거, int라는 함수를 써서 소수 이하를 버리게 만들어서 중간값을 찾아서 반복을 하는 그런 형태를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보관 검색이라는 거 따로 별표 하나 해둘게요. 보관 검색. 간단하지만 시험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찾고자 하는 레코드의 키가 있음직한 위치를 어떻게 추정하여 검색하는 방법을 보관 검색이라고 했었고요. 자, 그 외에 이제 여기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두 가지만 나와 있지만, 뭐 세 번째 하나 더 적는다 그러면 뭐 피보나치 검색.
피보나치 검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정보 처리 실기에서 알고리즘 파트에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뭐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하는데 제어 검색에서는 이런 피보나치 검색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제어 검색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 틀린 답으로 뭐가 나올까요? 그쵸? 순차 검색 그러니까 또는 선형 검색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제어 검색에 또 네 번째 하나 더 적는다 그러면 이제 블럭 단위로 검색하는 블럭 검색이라고도 있습니다. 블럭 검색. 그리고 또 하나 더 적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 검색에 이어서 또 이진 검색이라는 것도 있죠. 이진 검색. 예. 이진 검색. 여기서 말하는 그 이진 검색은 이진 트리 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리 검색. 이진 트리 검색. 그러니까 트리 형태로 만들어서 검색하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어 검색에 속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싱 보도록 하죠. 자, 해싱이라는 개념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해싱이라는 부분은 키값으로부터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직접 계산한다. 자, 직접 계산한다는 말이 키워드가 되겠고 이 산출된 주소로 바로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키 주소 변환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서 원하는 주소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검색 방법 중에서는 속도는 가장 빠르지만 그 컬리전이라는 충돌 현상이 발생되면 오버플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해결에 대한 부담이 과중되고 또한 많은 기억 공간을 요구하는 형태의 검색 방법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싱에 대한 특징이니까 같이 봐두시면 되고요. 자, 3번부터 나오는 얘네들은 해싱에 관련된 용어들이죠. 우리 그 PPT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제가 그림 있죠. 그 그림을 연상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버킷이라는 부분은 하나의 주소를 갖는 파일의 한 구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버킷의 크기는 같은 주소에 포함될 수 있는 레코드의 수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슬롯이라는 것은 한 개의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n개의 슬롯이 모여서 하나의 버킷으로 형성된다. 아까 그 PPT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을 떠올리시면 쉽게 연상이 되실 겁니다. 자, 컬리전이라는 충돌은 레코드가 삽입될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레코드가 똑같은 주소로 해싱이 되면 충돌 현상이 일어나고요. 자, 시노임이라는 동의어라는 의미는 해싱 함수의 값이 같은 키들의 집합을 우리가 시노임이란다. 이 시노임이라는 용어도 최근 들어서 자주 출제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해싱 함수의 종류 중에서 역시 제가 PPT 강의를 통해서 자, 몇 가지 예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자, 제곱배 방법. 아까 한번 예를 들었었죠. 따로 별표 하나 해놓고요. 레코드의 키를 제곱한 후에 그 중간 부분의 값을 목적 주소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뭐 8에서 11번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소를 찾아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디지트 어널리시스라 해서 숫자 분석이라는 방법도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산 방법 따로 별표하면서 요거 아까 설명드렸었죠. 레코드 키를 해시 테이블의 크기보다 큰 소수로 나누는 방법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함수로 이렇게 쓰게 되면 k 값을 mod라는 함수를 써서 mod 나머지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q를 소수로 본다면 어떤 값을 소수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를 내가 찾아갈 주소로 사용하는 방법이 디비전 계산 방법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접지 방법이 이제 폴딩 방법이었죠. 폴딩. 자, 폴딩 방법은 주어진 키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또 각 부분의 값을 더하거나 또는 베타적 논리 합 연산을 통해서 나온 결과로 주소를 취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자계산기 구조, 우리가 다음 과목이죠.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에서 이 XOR라는 베타적 논리 합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게 될 건데, 이런 연산을 통해서 나온 결과로 주소를 취하는 방법이 중첩 또는 접지 방법, 폴딩 메소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뭐 개수 분석 방법이라는 것도 있고 또 기수 변환법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해싱 함수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 틀리지 않을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해싱 함수를 사용하다 보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그랬었죠. 그 오버플로우를 처리하는 방법,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따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해싱을 다시 하면 되죠. 재해싱 방법을 쓴다든가 또는 개방 주소법을 쓴다든가 그리고 체인 방법을 쓴다든가 만약에 얘를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이 말의 의미에서 뭐 재해싱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또 개방이라는 말 역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순서대로 다음 버킷에 저장한다. 이렇게 키워드로 봐두시면 되고 체인이라는 말은 서로 연결, 링크로 연결한다는 말이 체인이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그 충돌 현상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원인. 그 원인은 어떤 원인이 있냐면 그 버킷에 저장할 슬롯이 없으면 이 그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버킷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버킷 속에서는 슬롯이 따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저장할 슬롯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오버플로우가 넘쳐나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싱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에 정리했던 파일 조직 기법, 요거는 따로 이제 그 교재를 통해서 PPT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조금 자세히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 조직이라는 말은 이제 파일 편성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인덱스라는 부분 따로 별표 하나 하고요. 자, 인덱스의 정의는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 인덱스란 말의 의미는 항상 우리말로 뭐다? 색인이라는 의미죠. 색인. 그러니까 여러분 큰 두꺼운 전공 서적 맨 뒷부분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색인을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보조적인 데이터 구조라는 개념을 안다면 충분히 인덱스의 개념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인덱스의 특징 따로 별표 하나 하고요. 자, 특징은 인덱스는 하나 이상의 필드로 만들어도 된다는 말하고, 그리고 인덱스를 통해서 테이블의 레코드에 대한 접근, 액세스를 좀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결국 인덱스를 쓰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지점을 최대한 빨리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인덱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 트라이인데요. 트라이. 별표 2개 하겠습니다. 트라이. 자, 트라이에 대한 개념, 아까 PPT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지만, 어떤 검색을 위한 키 값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키를 구성하는 문자나 숫자 자체의 순서로 키 값을 구성하는 구조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만약에 3이라는 데이터를 뭐 1번지에 넣어놓고 그 1번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3이라는 그 값 자체를 주소로 생각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구조란 얘기죠. 그래서 트라이의 차수는 키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한다. 문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말 따로 줄쳐 두시고요.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이제 3번에 보면 기억 장소를 좀 절약할 수 있다. 키값의 분포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기억 장소를 절약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라이의 크기는 나타내려고 하는 키값의 기수와 그리고 키 필드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도 특징으로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요 4가지 정도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 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인덱스를 구분하면 크게 이제 정적 인덱스와 동적 인덱스로 나눈다. 그러니까 정적 인덱스, 동적 인덱스로 나누고요. 정적 인덱스는 데이터 파일의 레코드가 삽입되거나 삭제됨에 따라서 인덱스의 내용은 변하지만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는 형태. 내용은 변합니다. 하지만 구조는 변하지 않는 형태를 정적 인덱스라 하고요. 자, 동적 인덱스는 인덱스나 데이터 파일을 블럭으로 구성하고 각 블럭에는 추가로 삽입될 레코드를 감안하여 빈 공간을 미리 예비해두는 형태의 인덱스 방법을 동적 인덱스다. 그러니까 동적이란 말이 이제 좀 유동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빈 공간을 미리 예비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담아둘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분하는 게 동적 인덱스다. 뭐 이 정도만 구별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파일 편성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 파일 편성의 종류인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파일 편성 종류의 첫 번째는 이제 순차 파일인데 시퀀셜을 하죠. 뭐 순차니까 뭐 순차적으로 저장된다. 이 정도 키워드 기억하시면 되고, 순차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저장 매체의 효율이 가장 높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프로그래밍이 쉽겠죠. 쉽고 대화식 처리보다는 일괄 처리에 적합하다. 자, 운영체제 파트에서 일괄 처리라는 의미를 우리가 따로 배우게 되겠는데 일정 기간 동안 모아두었다가 그러니까 실시간이 일괄 처리의 반대인데 실시간은 데이터가 발생하자마자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라면 일괄 처리는 일정 기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일괄 처리에 적합한 형태의 구조가 바로 순차 파일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순차 파일이 이제 시퀀셜이라면 순차 파일의 조금 반대적인 개념이 바로 이제 다이렉트, 직접 파일이 되겠죠. 직접 파일. 그래서 직접 파일의 개념은 특정 레코드에 접근하기 위해서 디스크의 물리적 주소로 변환할 수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곧바로 직접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파일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바로 이 해싱을 이용한 구조다는 거죠. 그 해싱이라는 게 이제 주소를 찾아갖고 함수를 이용해서 주소를 찾아서 그 값을 이제 접근하는 그런 형태니까 그래서 이제 해싱을 이용한 파일 구조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직접 접근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DAM 이렇게 DAM Directed Access Method라 해서 DAM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데이터의 입출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에 자주 데이터를 입력하고 지우고 하는 곳에 사용이 되고 해싱 함수를 이용하여 레코드의 저장 위치를 결정하게 되고요. 다른 레코드를 참조하지 않고 어떤 레코드를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형태다. 직접 파일에 대한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순차 파일과 직접 파일을 조금 구별해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별표를 한다 그러면 여기 해싱을 이용한 파일 구조 이 부분에다가 별표 따로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있는 인덱스 순차 파일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영어로 하면 i3 파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i3 파일. 개념을 정리한다면 킥 값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렬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지역과 또 이 지역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가진 색인 지역으로 구성된 파일이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지역과 색인 지역으로 이제 구성됨으로써 이 인덱스 순차 파일은 순차적으로 찾아가지만 인덱스의 어떤 기능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단독으로 이 인덱스 파일은 별표 따로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인덱스 순차 파일은 따로 별표 두 개 하는데 이 안에서 이제 2번을 따로 또 별표를 하나 하면서 읽어보죠. 자,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과 오버플로우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 별도의 공간이 이제 세 가지가 되는데 기본 구역, 프라임 데이터 어리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색인 구역, 인덱스 에리어,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구역으로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그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과 오버플로우에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서 1번, 2번, 3번,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요 2번에다가 별표해놓고 한번 읽어봐 주시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쭉 보시면 되겠고 6번에 따로 동그라미 정도 쳐놓을게요. 뭐 별표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자, 인덱스 영역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마스터 영역, 실린더 영역, 트랙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오른쪽에 보이시죠? 인덱스 영역의 구분의 오답인데 인덱스 영역을 구분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트랙 영역, 2번 마스터 영역, 3번 실린더 영역, 4번 이렇게 출제가 됐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i3 파일이고 이제 넘어가서 v3 파일이라고 부르죠. v3 파일인데 자, v3은 v의 약자가 이제 virtual입니다. virtual 가상이란 뜻이죠. v3 파일 가상이란 뜻이고 동적 인덱스 방법을 이용한 색인 순차 파일로서 기본 데이터 영역과 오버플로우 영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얘처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레코드를 삭제하면 그 공간을 재사용할 수 있고요. 자, 제어 구간에 가변 길이 레코드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접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다중키 파일이라는 것은 이제 다중키니까 하나의 데이터 파일에 여러 개의 접근 방법을 제공하는 구조다. 뭐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죠. 말 속에 의미가 들어있는 거니까 뭐 크게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다중키 파일의 종류 중에서 이제 역 파일이라는 거 나오는데 inverted 파일입니다. 역 파일.
자, 역파일의 정의는 여러 개의 역 인덱스를 통해서 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된 파일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역이란 말이 역시 문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설명 나오면 그렇게 뭐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죠? 특징 정도 봐둘까요? 자, 특징은 역파일을 이용하게 되면 자, 검색 속도가 빠르고요. 데이터 파일에 접근하지 않아서 질의 응답 시간이 줄어들고 처리가 비교적 쉽다는 얘기. 질의를 만족하는 레코드 검색 시 한 번씩만 접근하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역파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다중 키 파일의 종류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다중 리스트 파일이라 해서 역시 각 키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든 후 각 데이터 레코드 간의 다중 리스트를 구축하여 구성하는 형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별표를 따로 해드리고 싶지만 안 해도 되는 게 문장 지문 속에서 이렇게 답이 다 들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더라도 여러분이 거의 틀릴 일 없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목이 막 실라갑니다. 연속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니까 이번 강의도 오름 잡아서 거의 1시간 1, 20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이렇게 좀 목이 쉴 것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해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오셔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정보처리라는 과목을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합격을 해서 선생님 저 합격했습니다라고 저한테 뭐 후기를, 수강 후기를 남겨주신다든가, 또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든가, 뭐, 어떤 분은 고맙다고 제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캔커피를 막, 저희 사무실로 막 보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보내달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보내시면 안 되고요. 캔커피도 막 보내주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가장 기분 좋을 때는요. 자격증을 합격해서 선생님 저 합격했습니다. 이럴 때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합격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어떨 때 기분 좋으냐면 만약에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어떤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양한 연령대에서 강의를 듣고 계시겠죠. 만약에 지금 이제 대학교를 갓 졸업할 한 23살이나 24살쯤 되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를 땄어요. 정보 처리를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이분들이 나이가 뭐 30대 혹은 40대가 됐을 때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열심히 하고 계시다가 보니까 10년 전에 이 정보 처리를 따기 위해서 공부했던 이 정보 처리에 관련된 이 내용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너무 유용하게 쓰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0년 후에 저희 기사 친구를 찾아주셔서 제 강의를 들었는 그런 후기를 남겨주신다면 저는 감동이라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거의 올해까지 따지면 한 17년째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강의의 끈을 놓지 않고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는 건 당연하고요. 합격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사회생활이나 또는 사회생활 하고 계신 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는 게 저희 바람이자 소망이니까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요. 자, 역파일과 다중 리스트 파일을 이제 비교한다 그러면 역파일과 다중 리스트 파일입니다. 자, 포인터 수의 면에서는 데이터 레코드 수만큼 되는 거고 다중 리스트 파일은 데이터 레코드 중에서 한 개의 레코드를 의미하는 거다. 얘는 가변길이고 얘는 고정길이다. 얘는 영향이 없지만 얘는 포인터 필드에 추가가 필요하다. 자,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파일 구조 결정 시 역시 고려사항이죠. 아까 그 정렬이나 검색 결정 시 정렬 기법은 어떤 기법을 쓸 건지에 대한 고려사항도 중요했었지만 여기 파일 구조 결정 시 고려사항도 중요하니까 별표 2개 정도 하고요. 사용할 보조 기억 장치 유형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응용이 필요로 하는 파일의 연산의 유형은 어떤 건지 파일 활동의 비율도 체크해 보시고 트랜잭션이나 검색 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이 빠른지 느린지 파일 저장 매체의 접근의 특성은 어떤지 그리고 자료 처리 주기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자료 처리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일 구조의 결정 시 고려사항이 되고 틀린 답으로 주기억 장치의 크기 자 이렇게 결정적으로 한 번 딱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파일 구조의 결정 시 고려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으니까 틀린 답으로는 항상 얘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얘만 따로 기억을
하면 될라나요? 그죠? 또 이게 맞는 걸로 또 오인하시면 안 되니까 아무튼 잘 정리하셔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모두 맞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교재 정리가 이제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을 또 만나 뵙게 될 건데 다시 뒤편의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번 시간 마무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재 정리까지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하자면 이 정렬과 검색 기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파일 편성법 같은 경우에는 편성법의 종류가 순차 파일, 직접 파일, 또 i3 파일, 또 버추얼 파일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어떤 형태로 오는지 한 문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일 편성법에 대해서 잘 외워두고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도 좀 상당히 길어졌고요. 최대한 여러분의 공부 시간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최대한 압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개수가 어떤 거 보면 뭐 10강, 뭐 15강 이렇게 막 나열되어 있는데 최대한 강의 수를 줄여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드리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빡빡하더라도 열심히 수업을 듣고 따라오셔서 모든 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데이터베이스는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목표는 데이터베이스는 실수를 한두 개는 틀릴 수 있으니까 20점 만점에 18점 목표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10강으로서 데이터베이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건데 다음 강의는 바쁘신 분은 안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과목 20문제를 모두 맞추기 위해서는 제 1강부터 그리고 9강까지의 내용이 데이터베이스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최근 추세에 맞춰서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어떻게 흘러가고 오늘날 이 데이터베이스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9강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도 좀 하면서 에필로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10강에서 만나기를 하고요. 이번 9강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험 데이터베이스는 20점 만점에 18점 이상의 목표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